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경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통상 압력,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성장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정책들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게 될지 도움 말씀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역대 최다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앞으로 풀어가야 될 경제 과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우선 교수님, 그 경제 공약들부터 한번 쭉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10대 공약 발표했는데 첫 번째 공약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10개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지금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AI 산업, 그렇죠. 그리고 K-방산, K-콘텐츠,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경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노동 이슈에서도 진보적인 의제들을 제시한 공약들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강조한 이 인공지능 AI 부분은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기본적인 공약 같아요. 네, 그렇죠. 펀드도 한 100조 조성하고 맞습니다. 인재 양성도 하고 뭐 AI 거의 전 주기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구체화된 어떤 체계적인 공약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좀 잘 다듬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를 들어서 AI 생태계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관련 있는 게 그 AI 칩들이죠. 그렇죠. 반도체 칩 관련된 것들인데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 파운드리 부분이 계속 안 좋다면은 사실 우리는 HBM이라든지 메모리 중심으로만 재편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사실 AI를 기초로 해서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거, 앱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 이른바 설계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이 좀 없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많이 하시긴 한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거의 북미에 거의 다 많이 있고요. 아시아 쪽에도 일부 있지만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빅테크들이 이미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데이터 센터는 국내 AI 관련된 기업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중심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은 반도체 칩이라는 AI 칩 부분 그리고 응용 앱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열식 모든 걸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잘 살릴 수 있는가에 앞으로 정책들이 좀 다듬어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네. 다소 모호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잘 다듬어가면 될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AI 공약이 실현이 되려면 이를 뒷받칠만한 이 전력 공급원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재명 후보가 탈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건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이미 만들어진 11차 정기본에도 상당한 부분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15년 동안 전체 전력 소비의 한 30% 초반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로 늘린다. 지금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늘리게 돼 있고 또 원전은 사실 탈원전 공약은 지금 없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도 11차 정기본에 한 2개를 더 짓는다고 돼 있는데 전반적인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11차 정기본이나 우리 AI 관련돼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걸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미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송전망이죠. 송전망이 지금 포화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식으로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경기 지역에서 산업 전기를 많이 쓰고 호남이나 경상도 동남권 쪽에서 전력을 보내주는 이런 공급망이 유지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고려가 충분치는 못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 경제 정책들을 실현함에 있어서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언급한 내용이었죠. 제가 알기로 교수님께서도 올해 초쯤에 아마 이 기업 밸류업을 강조하면서 코스피 5천과 관련된 책을 쓰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코스피 5천 시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사실 이제 코스피 5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한국하고 대만의 GDP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GDP 대비 시가총액이 네. 한 2배 이상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만 정도 가면은 우리가 5천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차이가 뭐냐고 할 때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기업 소유지배 구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고 있다는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성장 동력 또는 기업이라고 할 만한 그런 기업이 지금 잘 안 보인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것, 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건 진일보한 공약이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5천 가는 건 저는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기업 밸류업이라는 게 일본식 기업 소유 지배 구조였던 계열의 문제, 네. 상호 출자의 문제, 내부 이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한 1.4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네. 그런 소유 지배 구조 개혁이 일어나면은 뭐 한 지금부터 어림잡아 한 40% 올라간다 볼 수 있고 거기에 한 60%가 더 올라가려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기업들이 나와야 그렇죠. 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새로운 주력 상품이라는 게 나온 게 거의 그렇죠. 없습니다. 예. 한번 디스플레이 정도 나왔다가 지금 거의 중국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죠. 중국에 의해서 빨리 대체되고 네. 그렇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없는 산업 진화의 단절, 샌드위치 현상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건 정상적인 상법 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는 명문화되어 있거나 또는 판례에 의해서 거의 선진국에서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네. 사실은 일본 상법을 모방해서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삼성 에버랜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별개로 분리해버리는 네. 사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판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법으로 고치기 위해서 지금 입법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기업 밸류업을 시작할 당시에 이미 상법 자체 운용을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충실 의무에 맞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업이 필요했던 것은 일본의 소유지배 구조 문제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상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세 대신 추경, 그것도 이제 30조 추경, 뭐 대규모 추경을 예고한 바 있는데 내수 경계는 어느 정도 효과를 줄 걸로 보십니까? 지금 뭐 내수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네. 안 좋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하는 건 사실 불가피합니다. 특히 올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한 충격들이 그렇죠.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장기적인 저성장의 문제, 네. 제조업 위기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화되고 있는 산업 공동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를 이번 정부가 신속하게 내수 활성화 네.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재정 적자 규모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공약을 이행할 때 들은 재정 네. 소요 같은 걸 뭐 어디서 생각하면 마련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세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선거 기간에는 이제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 그랬었죠.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얼마나 쓰고 얼마나 거둘 네.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 그래서 이런 큰 개혁들을 해나가야 된다는데 동의를 구하는 정책들을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라는 지적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10대 공약에서 네.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재명 당선인뿐만이 아니고 모두 없었죠.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에서 28일 5월 28일에 공약집을 내놓을 때 네. 한 210조, 5년간 210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5년간은 210조면 한 1년 잡아서 40한 2, 3조가 되죠. 그렇죠. 우리 1년 예산이 한 660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큰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분명하게 좀 그렇죠. 해야 되고 그거 외에도 이미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죠. 원래 네. 지금 추경 한 14조 이미 했죠. 한 30조, 예. 35조 더 한다면은 45조, 50조 추경을 하게 됩니다. 이 적자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장률 예측치가 예산을 짤 때는 2.2%였어요. 근데 네. 지금 한국은행이 최근에 0.8%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이대로
이대로 가면 사실 원래 코로나19 때보다 더 큰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내년부터 어떻게 해서 재정 건전성을 더 네. 재정 건전성을 좀 개선하고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인 조치 그리고 공약 이행들 이런 것들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예산안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OECD가 이제 바로 어제였었죠. 한국 성장률을 다시 한번 낮췄는데 글쎄요 저성장 우리 새 정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성장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네. 지금까지 우리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기적인 재정정책, 금융대책으로 일관을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네. 사실 저성장 기본 원인은 우리 제조업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의해서 저가, 중가 제품들은 대체되기 시작했고 굉장히 그렇죠.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프리미엄 네. 상품군에서는 우리가 선진국들과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네. 뭐 타이완과 뭐 TSMC와 파운드리 부분 밀리는 것도 예.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이른바 이제 샌드위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 내에 고도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뭐 기술 탈취 이런 것들이 만연한 상황에서 고도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걸 그렇죠. 막을 수 있는 실용적인 대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산업이 못 들어오는 것은 사실 우리 경제가 너무 집중화가 심각한 거죠. 경제력 집중이라고 흔히 말하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아. 그래서 사실 우리 유연성, 노동 유연성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 사실 우리는 기업의 유연성이 너무 없어요. 큰 기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 기업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들이 같이 가야만 저성장의 문제 그리고 민생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래야만 내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가 이렇게 심하고 자영업 문제, 노인 빈곤이 심한데 내수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극화만 심화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도 줄이고 네. 신산업이 들어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역동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 교역이 꼭 필요하다. 이번 정부가 그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지원책들도 많이 언급이 됐었죠. 이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뭐 당장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총망라해서 패키지를 던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당장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 대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입니다. 네. 미국은 70%고 OECD 평균은 60%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10% 포인트가 낮은데 그동안 내수 활성화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안 되고 있죠. 그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오면 수출 잘하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지금은 내수, 예.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 중심으로 재정 혜택을 주는 정책도 네. 바뀌어야 되고요. 더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가 커지고 좋은 일자리는 소수에 머물고 그리고 자영업, 조기 퇴직당하고 자영업에 과잉 진입이 일어나고 노인 빈곤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에서 나오는 소득의 문제, 네. 내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이런 재정 금융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 구체적인 공약들 그리고 정책들이 좀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